제 인생은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잠시 환한 불빛이 비쳤다가 다시 한번 어둠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깨닫게 되었어요. 이대로는 내 인생에게 미안해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어렵게 얻은 인생을 허무하게 낭비해 버리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웅크리고 있기보다는 기지개를 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죠. 그동안은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제 인생을 맡겨 살아가려고 했다면 이제는 혼자서 혹독하지만 나의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여정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날들처럼 운 나쁘게 또 가시덩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운이 좋아 푸른 하늘을 만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무서워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제 말을 한번 떼어볼까 합니다. 저만의 인생을 위해서요. 늙고 병약하고 능력 없는 아버지, 어린 나이에 바로 시집을 간 뒤 완전히 변해버린 언니,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한없이 여린 마음만 품고 있었던 저는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더군다나 공부도 잘하지 못해 대학 문턱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쁘장한 외모로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던 언니는 23살쯤 되었을 때 임신을 했다고 집에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남자는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라 들었고 언니와의 결혼은 재혼이라 들었어요. 전처와의 사이에 아들과 딸이 있다고 들었는데 언니는 임신했다고 좋아하며 20살이나 많은 남자에게 시집을 가더군요. 그분을 본 건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언니는 제게 형부 될 사람이라고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나이대와 비슷한 중년의 남성인 언니의 남편이자 제 형부라니 어색했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언니는 남자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분이 이상했는데 언니는 마냥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생활비를 붙여주기만 할 뿐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에 서너 번씩 언니가 입지 않은 옷이라면서 제게 택배를 붙여주곤 했었죠. 언니의 옷을 꺼내보면 하나같이 다 명품 옷이었고 가끔은 택도 떼지 않은 옷도 덜어 들어있고는 했습니다. 언니의 옷은 화려했고 부잣집 마나님이 입을 법한 스타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뻤지만 언니가 보내주는 옷은 하나같이 제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리 예쁜 옷도 아무리 좋은 옷도 제가 입으면 하나같이 싸구려 옷으로 변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20살 많은 남자에게 만나다 못해 아이를 가지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하니 언니에게 돈에 환장했냐며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가르쳤냐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욕을 바가지로 할 것이라고 언니에게 소리를 질렀죠. 언니도 아버지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렁뱅이 같은 집에서 탈출을 할 수만 있다면 20살, 아니 40살이 많은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아버지에게 으름장을 놓았죠. 그리고 그동안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본인에게 소리를 치는 거냐고 난리를 쳤습니다. 언니는 그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결혼식에 아버지와 저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언니가 저에게 결혼식 날을 알려주기는 했는데 아버지의 눈치가 보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저를 이해해 주었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언니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아버지도 따라 나설 수 있는데 차라리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고 했죠. 결혼 후 언니는 집에 오지는 않았지만 다달이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내주었고 제게도 용돈을 쓰라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뻔뻔한 아버지는 언니를 돈에 환장했다고 욕을 하면서도 언니가 보내준 생활비는 꼬박꼬박 다 썼고 모자랄 때는 마치 언니를 협박이라도 하듯 돈을 더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주었어요. 저는 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지리도 가난한 친정 주제에 돈까지 바라니 혹시나 형부가 언니한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까 봐서요. 걱정이 되어 언니에게 물으니 언니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걱정하지 마. 딱 본인이 필요한 만큼만 바란다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쓸 줄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달라고 하는 돈도 딱 자기 수준만큼이야. 내가 네 형부랑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당연한 말이겠지만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소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 아버지가 나한테 달라는 돈
그 수준은 나한테 껌값 정도야. 던져주면 짖지 않는 꼴이 얼마나 우스운 줄 알아?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건데 막상 나한테 돈이 생기니까 돈이라는 게 참 우습더라. 이렇게 쉽게 만질 수 있는 돈을 우리는 그동안 왜 그렇게 만지지 못한 건지 나중에는 너무 억울하더라고. 아무튼 너도 얼른 그 지옥 같은 곳에 탈출하고 독립을 원한다면 네 형부랑 얘기해서 내가 마련해볼게. 멍청하게 살지 말고 너라도 좀 똑부러지게 살아. 저희 집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능력 없는 아버지, 아픈 엄마, 그리고 딸 둘. 아픈 엄마는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고, 제 기억에 엄마는 항상 인상을 쓰고 있었고 죽고 싶다는 말만 했었습니다. 엄마가 가시자 아버지는 그나마 잡고 있던 정신줄을 아예 놓아버렸어요. 아버지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슬퍼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매일같이 돈이 어디서 나는 건지 술에 빠져 살았고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 몸져 눕게 되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정신이 골아버린 거였어요. 취하지 않은 멀쩡한 정신에도 아버지는 이미 떠나버린 엄마를 찾고는 했거든요. 엄마 어디 갔냐? 어제 다툼이 좀 있었는데 엄마 많이 삐졌니? 그래서 지금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도대체 딸이라고 하는 것들이 엄마가 집 나가서 들어오고 있지 않은데 집구석에 앉아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서 엄마 찾아. 이래서 든든한 아들을 낳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만 더 낳자고 졸랐지만 서방 말을 듣지를 않아. 집구석 잘 돌아간다. 그런 병들어가는 아버지의 간병은 오롯이 저와 언니의 차지였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겨내기도 전에 저희는 아버지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아야 했죠. 아버지의 간병을 하긴 했지만 저희는 아버지가 불쌍하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땐 아버지는 엄마를 잃은 상실감이라고 하며 교묘하게 언니와 저를 이용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아버지 노릇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기대어 살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죠. 저희가 아버지 눈앞에 있으면 우수에 찬 듯 슬픈 얼굴을 하며 정신이 나간 것처럼 연기를 했지만 저희가 집에 없을 때는 아버지는 다른 여자들과 정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운 없는 사람으로 포장한 채 저희에게 바라기만 했습니다. 언니가 20살 많은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결혼을 쏜살같이 해버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었고 엄마를 잃은 슬픔이 큰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보살펴야 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니 얼마나 안쓰럽냐. 그러니 너희들이라도 나를 가엾게 여겨서 나를 살펴주고 엄마에게 할 도리까지 내게 해야 한다. 물론 아버지의 말과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만일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봤다면 저희도 아버지 고통을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과 정을 통하는 것을 저에게 들키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를 불쌍히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픈 엄마를 원망했고 아파 누워있는 엄마의 고통보다 본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더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해주는 딸들에게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를 뻔뻔하게 빨아먹고 있는 사람이었죠. 본인이 편리하게 활용할 때에만 엄마 이야기를 꺼냈고 저희에게 원하는 게 있을 때 혹은 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 때마다 아버지는 떠나간 엄마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언니나 제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면 아버지는 본인 위주의 생각만을 말하며 저희들의 어려움 따위는 외면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바란 것은 아니었어요. 돈은 언니나 제가 벌면 되는 것이고 아버지 뒤치다꺼리 또한 저희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아버지에게 바랐던 건 아버지와 딸이라는, 즉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을 마감하고 싶을 정도로 구정물이 튀어도 이겨낼 수 있는 가족들 간에 느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이요. 낳아줬으니까 이렇게 받아도 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또한 낳아준 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를 좀 받아달라고, 자식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우리 딸 사이에는 벽이 존재했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미 감정적으로 모든 게 닫힌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대화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일찌감치 결혼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활동적이고
해보고 싶었던 것도 많았던 언니였는데 언니는 본인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해 아버지와 멀어지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마저 아버지를 떠나버린다면 분명 쓸쓸한 노후를 맞이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고 제가 아버지에게 갈구하는 것이 가족의 정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는 그딴 거 바라지도 말라고 제게 말했지만 저는 그래도 자식인데 분명히 아버지도 언젠간 알아주실 것이라고 맞대응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점점 더 저를 힘들게 했고 바라기만 했고 마음 약한 만만한 자식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도 아버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쫓기듯 도망치듯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저까지 결혼한다 하니 못마땅해 했지만 웬일로 큰 소리 없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가 화를 내며 펄쩍펄쩍 날뛰지 않은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보내주는 두둑한 생활비라는 지원을 받아 여자를 들인 거였죠. 언니의 등골을 빼먹으며 사는 주제에 여자라니 가당치도 않은 행동이었지만 아버지 본심을 알고 저 또한 아버지를 버리게 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남편의 성질은 좀 사납고 억척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와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의 가족들의 분위기였습니다. 그토록 가족의 정을 원했었는데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런 집안의 분위기였거든요. 지혜로우신 시어머니, 가장으로서 믿음직하고 묵직한 시아버지, 똑똑하고 자신감에 차 있는 도련님, 그들은 화목해 보였고 따스해 보였습니다. 그 행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남편과의 결혼을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저는 그들에게 녹아들기 위해 매일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 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것은 하늘의 계시라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그토록 알고 있었지만 절대로 받을 수 없었던 가족의 정과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운명이 이 집으로 저를 이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혼하면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하셨으니 저 또한 이분들에게 사랑받고 정을 나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안정감, 어느 곳에 속해 있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그 소속감을요. 저도 예쁨을 받고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들렸고 무릎이 마르고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쓸고 닦았고 시댁에 가서 엉덩이 한번 바닥에 붙인 적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또한 낯간지럽게도 시어머니에게 애교를 떨었고 모든 일을 솔선수범했습니다. 도련님에게도 제가 먼저 다가갔고 온갖 립서비스를 흔드는 것처럼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에 저도 놀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숨겨져 있는 저의 어두운 면을 그들이 발견할 것 같았고 저를 멀리할 것만 같았습니다. 애초에 너는 우리랑은 다른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요. 사실 척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대했고 그들에게 괴리감 없이 녹아들기를 바랐고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온지라 구김살 없는 그들과 섞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이지만 이 집안에 들어온 낯선 사람이지만 며느리라는 생각보다는 그들이 저를 한 가족으로 생각해 주길 바랬습니다. 예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가족으로 맞이해 주셨고 스스럼 없이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내게도 식구가 생겼구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노력해도 통하지 않았던 나의 바람이 이제야 통하게 되었구나. 비록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었지만 며느리로서는 복받은 팔자구나 생각을 했었죠. 게다가 결혼 1년 만에 요정 같은 공주님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도련님이 결혼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결혼을 하면서 손안에 동서가 들어오면서 모든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며느리였을 뿐 절대로 가족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저는 그저 정이 목말라 남의 집을 기웃거리는 불쌍한 여자에 불과했어요. 어쩌면 저의 그런 간곡하게 애정을 구걸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물론 좋게 생각을 해주었겠죠.
하지만 저라는 사람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저라는 사람이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손아래 동서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형님은 자존감이라는 것도 없어요? 아니면 혹시 자존감이라는 뜻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이란 남의 칭찬이나 남의 인정이 아닌 자신 내부의 성숙한 사고의식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가만 보면 자존감이 없는 사람 같아요. 딱 보면 사랑받지 못하고 어렵게 큰 티가 난다니까요. 애써 더 밝은 척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형님 다 티나요. 그리고 형님은 잘 보이려고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형님 행동이 얼마나 유치하고 속보이는 줄 알아요? 사랑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 그런지 눈치를 보는 건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하시죠. 저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 제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만 착한 척 좀 하시라고요. 손아래 동서는 제게 역겹다고까지 했습니다. 시댁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아양을 떤다나요? 동서가 한마디를 한 뒤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앞에서 티를 내는 건 아니었는데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었죠. 사람인지라 허울 좋은 떡이 더 좋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좋아 보이는 손아래 동서가 들어오면서 고장나 보이고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제 모습이 더 강조가 되었을 수도 있죠. 그러다가 남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납고 억척스럽기는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저에게 소리만 지를 뿐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향해 던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모습에 저는 무서운 나머지 주저앉아 울고 말았네요. 그러다가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식탁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그 파편이 제 손등으로 튀게 되었죠. 손에 무언가가 흐르는 것 같아서 보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부여잡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남편은 저에게 그러더군요. 제가 너무 답답하다고요.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게 너무 답답해서 저와 있으면 숨통이 조여온다고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손아래 동서와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똑똑하고 젊고 많이 배웠고 게다가 든든한 친정까지 있는 손아래 동서와요. 제 처지를 다 알고 결혼을 했으면서 물론 제가 똑똑하지 못해 배우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이 세월이 흐르면 나이를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도 피해를 끼치는 행동은 안 했는데 남편은 동생이 자기보다 잘난 여자를 만난 것이 배가 아프다고 하더군요. 손을 다치고 시댁을 간 날 시어머니는 제 손에 감긴 붕대를 보시고는 동서에게 그러시더군요. 이래서 가정 환경이 중요한 법이란다. 오죽 여자가 못났으면 남자가 손을 대겠니? 너는 배운 애고 가정교육도 제대로 잘 받은 아이니까 내가 걱정은 안 한다. 저 붕대를 하고 굳이 뭐하러 여기를 와?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니까 남자 비위 하나 못 맞추고 괜히 열만 뻗치게 하는 법이라고. 살아온 수준이 다르면 이렇게 탈이 나는 법이란다. 저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저의 탓이었겠죠. 저는 무조건 그들의 기분에 초점을 두었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노심초사했고 그들의 눈밖에 날까 항상 전전긍긍이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행복감과 소속감을 잃게 될까봐서요.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제 아버지와 동일한 마음으로 저를 대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의지하고 제게 바라기만 하던 아버지가 본인을 떠나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써먹을 만큼 이용한 만큼 다 했기에 저를 순순히 놓아주었었던 그 마음처럼 말이죠. 똑똑하고 잘난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저에게 의지했고 저를 하나밖에 없는 딸 같은 며느리로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여자를 들여놓음으로써 저라는 쓰임새를 끝냈던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이번에도 저 혼자만 갈구하고 혼자만 희망을 품었던 것이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서디슨 깨달음을 얻고 제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제 가족이 아니었고 시댁도 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쳤던 제가 한심하다 못해 멍청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나도 불편했었는데 나는 그것을 참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니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지더군요. 저는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싸기 시작했고 먼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에 취한 건지 술에 취한 건지 분간이 가지 않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듣던 말건 상관없이 저는 아버지에게 목청을 높여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아버지니까 그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고 정이 필요했던 거라고요. 저에게 좀 따뜻하고 굳건하게 지켜줄 수 있는 아버지는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정에 굶주려서 남의 집을 기웃거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좀 잡아줄 수는 없었던 거냐고요. 저는 아버지가 정말 미워요. 아버지는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가족의 사랑뿐이었다고요. 물론 시어머니 말처럼 자라온 수준이 달라 제가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교양 없이 말할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만하고 머저리 같고 기웃거리는 며느리는 이제 사라져 줄 테니 포악한 아들놈 비위 잘 맞춰줄 여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는데 가족인 것처럼 굴어서 죄송하다고도 했네요. 제가 배우지 못해서 주제라는 걸 몰라 감히 가족으로 엮이고 싶어 했다고 이제 정신 차렸으니 냉수 먹고 속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돈 많은 언니를 둔 탓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딸의 양육권을 쉽게 포기해 주었고 저는 언니의 지원을 받아가며 딸아이를 양육하고 공부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을 미안해하자 언니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그게 뭔 대수냐고. 개나 소나 다 하는 이혼 창피할 필요도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만큼 엄마가 채워주면 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내 자신이 주체가 되는 어른이 되는 법을 배우라 하더군요. 누군가에게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닌 제 인생을 좀 살아가 보라고요. 나이 들어 하는 공부라 쉽지 않았지만 언니의 도움으로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 그곳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외롭고 힘들고 혼자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더 이상 남에게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닌 저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딸아이는 그 누구보다 빛나게 커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미 전화번호는 다 지웠었지만 외우고 있던지라 번호를 보니 바로 알겠더군요. 겁낼 것도 없었고 혹시 딸아이를 보고 싶어 그러시나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아주 간곡하게 빌다시피 꼭 좀 만나달라고 하시더군요. 몇 년 만에 만난 시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고 얼굴도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신 거냐 물으니 속이 말이 아니라고 하며 푸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길게 이야기 안 하마. 내가 정말 너무 미안했다. 네가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 그럴 것이고 네가 빌라고 하면 빌게. 제발 우리 곁으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쳤었어. 너 같은 애를 못 알아보고 너무 면목없지만 너는 원래 착한 아이잖아. 딱 한 번만 그간의 정을 봐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그리고 우리 한도랑 참 좋았잖니. 진심으로 딸 같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항상 네가 입버릇처럼 말했었잖아. 지금 첫째가 완전 폐인이 되었어. 너랑 이혼하고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아서 같이 살았는데 웬 귀신 같은 게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 도망을 갔다. 살다 그렇게 싹수 없는 여자는 내가 처음 봤어. 첫째도 맨날 눈물바람이고 미쳐서 너 같은 애를 못 알아봤다고 멍청해서 너 같은 애랑 이혼을 했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 손녀 생각도 좀 해야지.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아버지 없는 아이로 만드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잘 살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폐인이 되었다고 하니 전 남편이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는 건 전 시어머니 전 남편으로서
제 마지막 배려라고 딱 거기까지만이었죠. 저는 어머니에게 정중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릎을 꿇으실 필요도 저에게 빌 필요도 없으세요. 그리고 어머니 미친 것도 아니니 걱정 마세요. 저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딸아이를 생각하라고요? 이혼하고 단 한 번도 딸아이 안부를 궁금해하지도 않으셨던 분이 갑자기 딸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고려해보라 하시니까 좀 당혹스럽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없이도 잘 크고 있고 그늘 한 점 보이지 않게 밝게만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왜 제 딸아이한테 아빠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저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 있어요. 다행히 저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고 저를 귀하게 여겨주는 그런 사람이죠. 언젠가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지 싶어요. 우리 좋았던 거 저도 기억하죠.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한 것도 똑똑히 기억하고요. 어머니도 진심으로 저와 좋았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어머니 아들이 폐인이 되어가는 걱정하시는 것만큼 한때는 어머니의 딸 같은 며느리로 살았던 저를 배려해서 제 앞길을 막지는 말아주세요. 어머님, 저 잘했잖아요. 칭찬받아 마땅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시고 저를 내치신 건 바로 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이제 늦었다고요. 그러니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그 사람도 금방 일어날 테니 걱정 마세요.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여자 때문에 중내산해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요. 제가 무슨 만나는 남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찾아와 애원을 할 것만 같았습니다. 가끔은 처음 결혼했을 때 느꼈던 행복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만족감이 높았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건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저는 작고 소중하고 저의 보살핌이 필요한 한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사랑을 갈구하며 어리광을 부릴 처지가 아닌 든든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엄마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걸어가는 제 딸아이와 제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더 이상의 뒷걸음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넘치도록 사랑을 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